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날씨가 3월답지 않게 정말 추워졌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는 9년 만에 3월에 내린 한파주의보라고 해서 정말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3월이라고 옷 얇게 입지 마시고 꼭 추위에 대비하셔서 든든한 한파복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 돋보기가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든든한 겉옷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3월 10일 화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상장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주주총회가 비슷한 시기, 딱 이맘때죠. 그리고 금요일에만 몰려서 주주들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이렇게 몰려서 일어나는 주주총회의 문제점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떼주총,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월, 그것도 금요일에만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생긴 별명인데요. 올해도 이런 현상 반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총이 3월에 쏠리는 현상을 두고 주주의 권리를 해친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됐지만 여전히 이 소식은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의 3주차 금요일인 3월 20일 정기주총 내용을 공시한 278개사 중에서 무려 40%에 달하는 112개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합니다. 또 4주차인 27일 금요일에는 전체의 24%인 68개사가 주총을 연다고 합니다. 요일별로 따지면 무려 86%가 되는 240개사가 금요일에 주총을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쏠림 현상도 심각한데요. 지난해에는 포스코와 삼성, 한진, 한화의 주요 계열사들이 모두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전체 662개사의 84%가 3월 중 금요일에 정기주총을 열었습니다. 금요일뿐만이 아닙니다. 2월 혹은 3월 딱 이맘때에 몰리는 현상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2003년에는 89.5%의 상장 기업들이 2월 또는 3월에 주총을 열었는데요. 이 수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93.9%, 2013년에는 98.4%, 그리고 작년에는 98.7%가 2월과 3월에 정기주총을 개최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상장사가 2, 3월에 몰려서 주총을 개최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총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개최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주총이 몰려서 개최되면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하루에 겹치는 주총 가운데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는 기회가 박탈되면서 주주의 권리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주주가 충분하게 분석하고 생각해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게 됩니다. 이런 3월 주총 쏠림 현상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해서 경영진을 압박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총이 같은 날 진행되면서 기관 투자자가 주총에 참석조차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종목의 수가 많기 때문에 주총이 몰려서 진행되면 주총의 참석과 의안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총 소집 통지가 2주일 전으로 단기인 것도 이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주총이 몰리는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가 신장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자투표제도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와 직접 주총에 참여하는 것은 엄연히 주주 권리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면요. 전자투표 제도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주주가 직접 주총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경영진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제도도 이렇게 대안이 되기 어렵다면 결국 해결책은 정기주총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정기주총의 쏠림 현상,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요. 정기주총의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12월 결산 기말로 하는 관행이 이런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세법상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정기총회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기총회의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결산 기말 12월로 하는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상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대만의 경우인데요. 하루에 개최할 수 있는 주총의 개수를 제한하도록 입법화했습니다. 이 법으로 무더기 주총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입법화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대기업들은 계열사들의 주총 날짜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꼭 필요한 대목인데요. 전문가들은 회사들이 주총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적어도 같은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은 다른 날짜에 주총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주주 친화 정책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왔었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 중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권리들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총회가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개최되는 현상, 각계의 노력으로 꼭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주주총회 쏠림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말이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적대적 경영권 탈취 위협, 그러니까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허용해달라는 수단들에는 백기사, 팩맨, 포이즌필, 그리고 황금낙하산과 황금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대적 M&A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기사입니다. 백기사는 우호적인 제3세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가령 경영권에 위협이 가해졌을 경우 회사 주식의 일정 정도를 가진 우호적인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굳이 허용하지 않아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팩맨입니다. 이 게임에서 따온 말인데요. 팩맨이라는 방법은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기업이 거꾸로 공격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정면 대결을 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가치 죽기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양측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황금낙하산입니다. 황금낙하산은 임원을 해임하려면 거액의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정관에 명기해서 임원 공격자의 인수부담을 늘리는 전략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특별한 허용이 없어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수단들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이즌필입니다.
포이즌필, 직역하자면 독약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신주인수 선택권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이 포이즌필의 경우에는 적대적 M&A가 벌어졌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부여해 놓으면 경영권이 위험할 때 자본금을 늘려서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싸게 발행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대적 M&A의 상대방은 기업을 인수하는 데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차등 의결권주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통주는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 차등 의결권주는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요한 사안을 표결할 때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고요. 이에 비해 황금주는 보유한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중요 경영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이 밖에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의 임기를 분산하는 것도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주 그리고 황금주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이즌필의 경우 2010년 한 차례 도입이 검토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이런 방어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구글이나 포드, 컴캐스트 같은 세계적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차등 의결권주를 시행 중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런 방어 수단을 허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경영권을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이냐,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어디까지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주, 이것은 경영권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한 주당 가치가 같다는 주주의 평등주의에는 위배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 원칙을 훼손해서라도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지 아니면 평등 원칙을 계속 고수해 나갈지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을 통해서 세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경제 효율성과 임금 이론을 통해서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저자는 주류 경제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지지하면서 경제 효율성 개념을 왜곡하고 또 부와 소득의 집중 현상을 초래하는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효율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규제가 풀린 자율시장은 정말 효율적인 건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집세, 또 세금과 무상급식, 항공기의 좌석과 학교의 교육 예산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움직이는 경제 효율성의 논리, 이 책에서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 지상주의에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게 만든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식량 보조금은 비효율적이고 주택보조금은 시장의 왜곡을 낳는다는 식으로 이 책에서는 경제 효율성의 개념에서 무시되고 대강 다루어진 진실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원 배분이 얼마나 편중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지, 주류 경제학이 이런 문제들을 무시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들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져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임금 이론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직장인이라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주제인데요. 노동자의 임금과 경영진의 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이렇게 불평등이 탄생한 경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이론,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신고전파의 경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해 걸려 벌 수입을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도 버는 것, 이것은 바로 고용자에게 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또 다른 임금 이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전파의 임금 이론인데요.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상대적인 협상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이론대로 임금이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내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것, 바로 정부의 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조합권, 최저임금법, 실업보험, 사회보장제도, 복지와 이민자 권리 집행 등은 모두 전 세계에서 1980년대부터 약화돼 왔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정책의 약화가 노동자의 복지,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에 끼친 영향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난해하고 경제적인 분야다, 전문가적인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경제학의 더 큰 문제는 부자들의 시선에서 그들만의 경제학이 어느새 모든 경제학인 양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람들이 경제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특별한 경제학 지식이 요구되는 일은 아닙니다. 복잡한 수식 없이도 부자와 강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주류 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비주류 이론들, 경제학 이론이라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생생한 사례와 대중 친화적인 쉬운 글쓰기로 전통적인 경제학 지식의 가면을 벗긴다는 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경제학 신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의 2014년 지난해 실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나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작년 실적이 잠정 발표됐는데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내 주력 거래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거래선이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타블렛 PC 판매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력 거래선 내 점유율 하락도 기록했는데요. 이미 예견된 것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고 합니다. 해외 주력 거래소의 신제품 판매 호조 및 그리고 국내 주력 거래소의 스마트폰형 물동 개선에 따른 가동률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22.2% 늘어난 1,93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2억 원 기록하면서 4분기부터 시작된 대규모 적자 구조에서 무려 1년 만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1분기 실적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의 1분기 실적은 당분간 신제품 출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거래선향의 물동 감소, 그리고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소폭의 실적 개선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평가입니다. 2분기 초에 글로벌 출시가 예정된 삼성전자의 신규 플래그십 모델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2분기의 매형은 2,200억 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1,900억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씩 더 외형을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데요. 인터플렉스의 주요 거래선, 외관 디자인과 주요 하드웨어 사양을 대폭 확대하면서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플렉스의 베트남 공장 본격 가동이 시작되는 2분기부터 해외 주력 거래선의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하반기까지 작년 대비 탄력적인 매출액 증가와 고정비 감소를 통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2014년 4분기에 턴어라운드하고 2015년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초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구체적으로 3가지로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 주력 거래선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로 인한 가동률 증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베트남 공장 가동을 통해 확보한 원가 경쟁력으로 국내외 거래선 내 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14년 800억 원에 달했던 감가상각비가 2016년에는 390억 원으로 줄어들 예상인데요. 이 과정에서 고정비 감소 효과가 지속적인 실적 개선 요인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오랜만에 좋은 실적 보여준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작가 루신이 말하는 희망이 어떤 것인지 시를 통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루신은 아큐정전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작가죠. 루신의 문학과 사상에는 현실에 뿌리 박힌 강인한 사고가 들어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막연한 것, 허위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현실을 중요시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작가가 말하는 희망, 어떤 것인지 시를 통해 들어보시죠. 희망, 루신.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누구나 꼭 갖고 싶지만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희망이라는 것. 이 희망을 작가는 정말 현실적인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현실에 뿌리 박은 사상이라 평가받는 루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땅 위의 길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희망이 만들어지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생겨나지 않는 것. 이렇게 현실적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직접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의지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월 10일 화요일 경제돋보기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경제돋보기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별로 어울리지 않는 두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경제는 우리를 더없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문화는 우리를 현실의 고통을 잊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경제와 문화, 양손에 두 보따리 선물로 가득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